아침 맞이하셨으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감기잖아요. 그런데 이 감기 못지않은 겨울철 불청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중이염과 난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 허경욱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그러면 중이염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이염의 발생은 감기의 발생 빈도와 거의 일치하는 비슷한 부분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감기는 1년 내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늦가을이나 겨울에 이 발생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해서 이 중이염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귀와 코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어폰 사용은 어떤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어폰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어폰 사용과 중이염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어폰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귓구멍 피부를 이 이어폰으로 막게 되면 이 귓구멍에 있는 피부가 정상적으로 이게 숨을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귀에서 생기는 각질이나 귀지 같은 분비물 같은 것이 이제 귓구멍 속에 이어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네. 쌓여 있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진물처럼 이제 귀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웨이도염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예. 아, 그렇군요. 중이염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귀 속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염증이 생기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귀의 구조를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는 고막, 우리가 이제 고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뭐 하는데 이 고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외이라고 합니다. 네. 외이에는 저 귓바퀴가 있고 그다음에 소리가 이제 귓구멍을 따라서 이 고막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고막보다 안쪽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중이, 중간에 있는 귀다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리를 듣는데 이 액션을 작용을 해야 되는 작은 뼈,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구조물들이 있고 이 중위 공간은 이관을 통해서 코의 가장 뒷부분, 비인두라고 부르는 이 부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관은 평소에는 늘 거의 닫혀 있는 상태로 있게 되는데 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거나 뭔가를 잠깐 삭힐 때 잠시 이게 열려져서 이 중위에 생긴 염증 물질 또는 대사 물질들이 코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요. 코 쪽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이제 이관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이관이 이 코와 연결된 비인두 부분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세균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하는데 감기가 걸리게 될 경우 이 바이러스 감염이 생긴 경우죠, 급성으로. 이렇게 되면은 원래 비인두에 있는 세균들이 갑자기 증식을 하고 비인두에 있는 점막들이 이제 자꾸 이제 염증이 생겨서 부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상적으로 공기를 보내줘야 되는 이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중위 속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고 이 결과가 이제 중이염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중이염이 이런 경로로 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소아에서 조금 빈도가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한 2가지 정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감기를 좀 더 성인보다는 자주 또 많이 앓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관의 기능 또는 구조에 또 차이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소아의 경우에는 이관이 좀 더 이 수평 모양으로 되어 있고 네. 성인의 경우에는 좀 더 이 수직 모양에 좀 가까운 모양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코 쪽에서 뭔가가 이제 이관을 통해서 중위로 들어올 때 이 막아주는 힘, 조절하는 힘이 성인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소아는 이게 미숙합니다. 그래서 코 쪽의 염증, 특히 감기 이런 것이 생겼을 때 비인두에 있는 이 세균 바이러스들이 이제 중위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이염을 겪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중이염에 걸렸다라고 어떻게 자각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첫째로 많이 느끼시는 것은 귀의 통증입니다. 이 대부분은 갑자기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약간 열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 이 최근에 감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네. 중이염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 뭔가 액체가 출렁거리는 것 같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유소와 말을 잘 못하는 아기들은 이게 진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귀에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칭얼대고 보채기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중이염이 이제 밑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진단까지가 약간 힘든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귀 속 통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통증이 어떤 느낌의 통증인가요? 귀 속이 아픈 건가요? 네, 정확하게 귀 속이 콕콕 쑤신다. 또는 여기가 뭔가 화끈거리면서 뭔가 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귀 안이 정말 아픈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이염이 의심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중이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외부에서 이제 고막이라는 네. 아주 잘 볼 수 있는 조직이 있죠. 네. 그래서 고막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 정상고막과 중이염이 있는 고막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 정상고막은 네. 아주 얇은 글자 그대로 막입니다. 막이고 이 내부에는 이제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 되죠. 막이 네. 얇기 때문에 안쪽이 약간 이렇게 이제 비춰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중이염이 발생되게 되면 이 고막 자체가 이렇게 벌겋게 붓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모양을 갖게 되죠. 이 과거에는 이 의료 장비들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외래 진찰용 내시경들이 보급이 많이 되어서 이전보다는 훨씬 이제 수월하게 진단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진찰에서 이 보여드린 고막 모양처럼 붓기가 주로 있는 경우가 네. 있지만 또 이제 고막 속에 액체가 차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막의 다른 모양의 변화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고막이 잘 움직이는지 원래 필요한 만큼 그거를 고실도 검사라든지 네. 통기성 이경이라는 기구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염증이 매우 심할 경우 또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이걸 촬영을 해서 염증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혹시 합병증이 생겨 있는지를 이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중이염이라는 게 진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이염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중이염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대부분은 약물 치료만 시행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완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할 때 그 네. 약물의 내용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어린 아기들도 그렇고 성인분들도 그렇지만 이 통증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는 약을 첫째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정해진 용량 또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통증이 심하거나 중이염이 몇 주 이상 이렇게 지속되거나 또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주사로 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네.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 아닌 거군요. 네. 그 고막의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귀에 직접 치료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네. 이 중이염을 하고 나서 이 고막 모양 자체에 이렇게 튀어나온 물집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네. 또는 이게 수포가 없더라도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피부에 이제 고름 주머니가 잡혔을 때 그걸 이제 절개 배농해서 고름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이제 개념에서 이 소독된 기구로 수포에 들어있는 염증 물질들을 빼내게 되면 통증이 아주 빨리 쉽게 좋아질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고막이 서서히 정상 모양을 찾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약물치료와 국소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약물치료나 국소치료법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85%, 90% 정도에서는 이 급성 중이염은 완치가 가능하게 되는데 네. 이 한 10% 정도에서는 이게 약물 치료로 호전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도 있지만 통증은 대부분 급성으로 오래 가도 한 이틀 정도
그 정도 있고 나면 사실 통증은 거의 없게 되시고요. 네. 이 귀 속에 뭐가 들어있는 느낌이라든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또는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 이 귀 속에서 뭔가 출렁거리는 소리가 난다. 또 이런 걸 주로 이제 불편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이제 고막 속에 액체가 찹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중이염을 급하게 앓고 나면 이렇게 노란색의 액체가 흰 고막 속에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아주 조그마한 튜브를 이용해서 이 튜브가 이관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도록 해주는 거죠. 아, 이건 수술인 거군요. 아주 간단한 시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이제 협조가 되면 외래 진찰 의자에서 고막 부위만 얕게 마취를 해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 고막에 절개를 해서 이 중위에 고여 있는 액체들을 빼내고 네. 이 조그마한 튜브를 넣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 튜브가 이 정상으로 이관이 해야 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고막 속에 고인 이 액체를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만들고 이 바깥쪽에 신선한 공기가 튜브를 통해서 고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고막 속의 염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게 되고요. 이 튜브는 대부분 이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 속에서 그런 이관 대신에 일을 하게 되고 네. 이 조직이 다시 이제 재생하게 되고 염증이 없어지면 저절로 밖으로 빠져서 저절로 없어지고 고막은 대부분 저절로 다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중이염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다도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처음에 어떻게 중이염인 줄 알고 병원에 가셨어요? 저는 뒷목이 뻣뻣하고 네. 귀에서 진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네. 진료를 받았는데요. 네. 약물 치료를 2주 동안 했는데도 별 호전이 없어서 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네. 귀에 고막에 구멍이 나 있고 아, 염증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네. 그러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들리고요. 네. 이제 아주 귀가 편안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진물 나오는 것도 없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고막에 구멍이 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상대가 꽤 심각한 거 아니었나요? 급성 중이염을 앓고 나신 분 중에 네. 5% 정도는 이게 염증이 오래가는 만성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고막에 구멍이 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이 염증을 오래 하게 돼서 이 중간 부분에 동그란 이런 이제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네. 되면은 정상적으로 고막이 해야 되는 일, 소리를 전달하고 그 몸 바깥의 이물질이 귀로 들어갔을 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 이 두 가지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 속에 염증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간혹씩 이제 진물이 나오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럴 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귀 주변의 조직을 채취를 해서 이미 이제 구멍이 난 고막 대신 일을 하도록 그 내측으로 이식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고막에 천공이 난 상황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중이염 같은 경우에 아까 급성 중이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길래 급성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건가요? 급성 중이염은 짧게는 뭐 수십 분 또는 수시간 정도 이렇게 생기고, 만성 중이염은 이제 보통 이제 수술까지 거치게 되셔야 되는 분들은 보면 이제 짧으면 뭐 3개월, 네. 보통은 뭐 한 2년, 3년 이상 보통 불편하시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다, 또는 이 중이염을 너무 오래 앓으셔서 약물 치료로 완치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경우는 이제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이 귀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유양돌기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이 부위에 이 정상적으로 이제 까만 색깔의 이제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데 이 회색의 염증들로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바뀐 걸 알 수가 있고, 뼈도 이렇게 많이 두꺼워져 있죠. 네. 예,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이 귀 뒤에 수술 시에 이제 귀 뒤에 큰 절개를 해서 이 염증이 생겨 있는 뼈를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뼈 속에 이 새카만 건강한 공기가 차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죠.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분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랫동안 염증을 앓고 나면 고막과 붙어 있는 이소골이라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작은 뼈들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거나 녹아서 자기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난청을 또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 시 이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상 이소골, 이미 이제 염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소골은 제거를 하고 이제 인조 이소골로 바꿔주는 그런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올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이염에 걸린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중이염에 한 번 걸리면 진짜 앞으로 계속 잘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소아의 경우에서는 정말 그러합니다. 어린이들 건강 문제에서 이 중이염이 차지하는 문제는 너무 앓게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네. 반복해서 자꾸 앓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서 조사한 한 연구를 보면 한 3세 이전의 소아의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최소 한 번 이상 중이염을 앓더라. 이렇게 되고요. 네. 그 중이염을 앓는 아이들 중에 약 절반 정도는 한 3번 이상 앓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약물 치료로 원래 잘 낫는 거지만은 이 앓는 빈도가 높아지다 보면 만성화되는 빈도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이염이 생기고 나서 이 고막 속의 액체나 염증들이 이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코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고막 속에 액체가 차이고 그런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이 그림으로 이 삼출성 중이염이 한번 생기고 나서 이 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네. 처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중이염을 앓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액체가 생기게 되는데 한 네. 달이 지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이게 좋아지고요. 그러네요. 2달, 3달이 지나더라도 이 10명 중에 1명, 10%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고막 속에 액체가 차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염증 시에 만들어진 액체에 있는 이 독성 물질들이 이제 달피관을 공격해서 난청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그 고막의 모양이 변하거나 이제 구멍이 생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이비인후과 다니는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비인후과 약은 독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항생제 사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이염 치료에도 항생제 사용이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21세기가 되었습니다만 네. 20세기에 우리 의료 수준이 발전하고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난데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생제입니다. 지금도 그 저개발 국가에서는 사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입니다. 감염. 어떤 형태든지 감염이고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어봤을 때 난청을 만드는 원인 중에 절반은 이 중이염 때문에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이염 자체가 아까 프로그램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기도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이 세균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은 사실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약 10여 년 전에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이제 약 처방 사용이나 이런 통계를 내어봤을 때, 네.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쓴다. 그에 비례해서 이게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통계가 나온 이후로 이제 의사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항생제 사용을 꼭 필요한 경우만 꼭 필요한 양을 꼭 필요한 기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절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전 세계에서 이제 모범 국가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 정부 주도하에 아주 이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선진국들 예를 들면 미국처럼 미국은 아직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보다 저희가 굉장히 이게 통계가 정확하게 지금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이제 조금씩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진국만큼 또는 그 이상 더 이제 약제 사용이 잘 절제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일선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또 이제 약물 사용을 이제 규제를 하다 보면 네. 이 각자 이제 필요나 귀 상태가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너무 획일화해서 진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진료의 선택폭이 좀 좁아지는 그런 걸 오히려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지금 진료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항생제에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려면 일단 염증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방을 하면 이 중이염에서 좀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개인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수년에 걸쳐서 국내 신종 감염병들이 많이 이제 국내에 갑자기 퍼지면서 이제 홍보가 많이 된 상황인데 네. 손 씻기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손 씻기. 그래서 우리 이제 눈, 코 또는 입 이런 데 이제 우리 손이 가게 될 때 이 균이 손에 묻어 있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또 감기에 걸리셨을 때 충분히 휴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약물을 이제 드셔서 빨리 네. 감기가 낫도록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감기에 걸렸는데 귀가 불편하다 하면은 이 인근에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분들한테 빨리 진찰을 받으셔서 이 상태 파악을 하고 빨리 약 처방을 받으시면 이제 이게 중이염까지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이제 낫는 경우가 있죠.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담배인데요. 본인이 직접 이 담배를 피시지 않더라도 이 네. 간접 흡연만 해도 굉장히 우리 상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입, 코, 이렇게 해서 항상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공격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다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 연기는 방어 작용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배 연기를 최대한 피하셔야 이 본인 위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많고 많은 그 위험 요소 중에 지금 담배 연기를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중이염 사실 일단은 이자라는 단어 때문에 귀랑 연관이 돼 있어서 담배 연기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또 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평소에 이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소화든지 아니면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해서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이 모유 수유를 별로 많이 못 받은 경우 그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그다음에 얼굴이나 이 머리 쪽에 기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공갈 젖꼭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 그럴 때 이제 이 소아들이 중이염을 좀 더 잘 앓는 것 같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집안에 형제 자매가 많으면 밖에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 갔다 와서 이제 어린이들끼리 이제 손에 세균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묻어 있죠. 그건 이제 손 씻기를 열심히 하지 않고 이제 집에 와서 또 동생들과 가족들과 이게 같이 놀면 이 균이나 이런 걸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죠. 드물게는 이제 또 호주에 사는 원주민들처럼 네. 인종적으로 이 중이염이 잘 생기는 그런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갈 젖꼭지는 왜 그런 건가요? 네, 공갈 젖꼭지, 다른 입으로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입 안에 자꾸 이렇게 빨아 당기는 음압을 자꾸 걸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공기가 코 뒤쪽에서 이관을 통해서 갔다가 왔다가 해야 되는데 네. 신선한 공기가 잘 가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환기 기능에 방해가 일부 되고 그래서 좀 더 중이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중이염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이 조금 의심되시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이염과 난청이란 주제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 허경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는 이제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난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중이염이 심해지면 이제 난청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 난청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네,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요. 그 형태도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청력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느냐? 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청이라는 것은 결국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귓바퀴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의 진동 이게 이제 소리 에너지죠. 소리 에너지가 이 귓바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고막에 진동을 만들게 됩니다. 이 진동이 이 고막 내부에 있는 이소골 조직을 흔들게 되고 이 이소골의 흔들림이 달팽이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의 출렁임을 만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출렁임을 코티시 기관이라는 이 귀 속에 있는 조직이 감지를 해서 이걸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뀐 전기 신호가 이 청신경을 통해서 이제 대뇌로 이제 전달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난청, 소리를 잘 못 듣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난청은 그 양상이나 이 형태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고막 속에 물이 찬 그런 경우 이 전음성 난청이 되고요. 그 외에도 달팽이관 또는 소리 듣는 신경 이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소리를 잘 못 듣는 것은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면 편측성, 네. 양쪽 귀가 잘 안 들리면 양측성 난청이라고 부르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잘 안 듣는 채로 태어나면 이제 선천성 난청 이렇게 부르게 되고 태어날 때는 청력이 좋았지만은 서서히가 나이가 들면서 이 난청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후천성 난청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예, 이유겠군요. 환경적인 이유가 많이 이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난청이 생기는 속도에 따라서 한 이틀 또는 3일 이내 원래 잘 들리던 귀가 네. 갑자기 잘 안 들리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돌발성 난청인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청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이제 진행성 난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난청이 생기는 유전성 난청,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생기는 소음성 난청, 연세가 드시면서 노화에서 생기는 노인성 난청, 그리고 이 결핵약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이런 이 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불가피하게 복용을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독성 난청,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난청의 원인에 따라 어떤 난청이 있는지 난청의 종류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연령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염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발병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난청은 어떤가요? 네, 그 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물론 이제 소아들에서부터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중이염이 만성화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중이염 때문에 이제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 염증에 의해서 생길 때 이 독성 물질들이 생겨서 이제 달팽이관을 공격하고 이 달팽이관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그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중장년층에서 나이가 드시면서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이제 콩팥이 안 좋으시다든지 이런 만성 질환을 앓게 되시면 혈액 순환에 방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귀에도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그런 난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음을 오래 들으시면서 이 생기는 난청, 소음성 난청이 있는데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이제 이어폰 음악을 너무 크게 오랫동안 듣게 되면 그렇죠. 직업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술을 과하게 많이 드시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 알코올이 이제 달팽이관에 이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독성 난청의 일종이 되죠.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여성분들, 특히 중년 여성분들한테 이제 메니에르병 같은 그런 질병이 생기면 이게 없던 난청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것들은 다 원인이 있지만 노인성 난청은 왜 생기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그 몸의 감각 중에 눈으로 본다, 또는 귀로 소리를 듣는다, 또는 네. 이제 입에 혀로 이제 우리가 맛을 안다, 냄새를 이렇게 이 특수 감각 기관들인데요. 이게 일정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게 퇴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고나기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뭐 8순, 9순 거의 100세까지 네. 되시더라도 이제 시력이나 청력에 불편함이 없는 분이 있으신데 이 빨리 이제 노인성 변화가 오게 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벌써 약간씩 이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거나 삐 하는 이명이 있어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타고나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타고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음성 난청 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도 난청이 온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걸 좀 잘 지키면 이런 난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네. 난청을 피하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아마 여러 곳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균형되고 골고루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히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나쁩니다. 담배는 피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음주는 아주 소량씩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과음하시면 이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 꾸준히 약 복용을 하시고 정기 검진을 잘 받으셔서 그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의 건강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시끄러운 소음을 안 들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우리 일상생활에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해지 생활에서는. 네. 이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그림에 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 비행기 소리는 거의 130데시벨, 이 소리를 측정하는 단위 데시벨로 네. 한 130데시벨 정도 되죠. 이제 콘서트장은 막 한 118, 120데시벨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귀에는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 동안 들으시는 게 좋겠죠. 놀라운 게 예. 드라이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데시벨이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드라이기가 의외로 이제 굉장히 높은 진행에서 드라이기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소리보다는 귀에 가장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콘서트장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요즘 또 노래방 또 가끔씩 그렇죠. 이제 연말 연초에 가시는데 네. 뭐 꼭 필요할 때만 가시고 너무 자주 가시지 않는 것이 귀 건강에는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청 오신 분들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 주시겠어요? 난청과 중이염도 가족력과 상관이 있나요? 보통 모든 질병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유전자가 있다 하면은 얼마의 확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유전 항상 많이들 걱정하시죠. 네. 신생아 1000명.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한 명은 굉장히 심한 난청이 있다. 확률적으로. 예.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다 분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네, 그렇죠. 어떤 다른 그 선천성 질환, 예를 들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등 다른 것들보다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 태어난 아기들 중에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에 네. 또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똑같은 비율로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000명 중에 2명은 이미 난청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유전이 되는 경우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유전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유전 이외에도 난청이 생기는 이유들이 있는데 앞서서 쭉 말씀드린 환경 위생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 이게 이제 태어날 때 없던 난청이 서서히 생기게 되고 이제 중이염이 잘 안 낫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난청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가족이 모두 이제 비슷한 환경에 사시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많이 줄였지만 이전에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릴 때 가족 전체가 바닷가에 살았다. 그런 가족분들은 이제 중이염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습기에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습기 그런가요? 노출이랑 그다음에 이제 물놀이. 이제 바닷물 속에는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네.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이제 빈도가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유전 때문에 생긴 난청이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난청이 있는지 찾아내고 이미 잘 알려진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 난청이 생길 확률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 네, 유전 확률도 물론 엄청 높긴 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확률도 많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분이요. 난청은 나이 많은 노년층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피로에 누적이 되면 영향이 미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가요? 네, 아주 귀가 잘 들리시던 이제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 요즘 50대 이하 분들 다 젊으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 이 최근에 뭐 아주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신 분들이 원래 잘 들리시던 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가 멍하고 좀 잘 안 들리고 삐 소리가 나거나 약간 어질어질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생기시면 이게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은 이제 달팽이관의 기능이
길게는 한 2, 3일, 짧게는 한 뭐 수십 분만 해도 갑자기 기능이 떨어져서 이 난청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또 회복도 금방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돌발성 난청은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이게 효과가 제법 있고, 이 치료가 늦으면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빨리 진찰을 해서 난청이 맞는지, 난청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심하게 왔는지 그 결과를 보고 약물 치료, 뭐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은 이제 고막 속에다 이제 주사약을 투약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이게 관건이 네. 되죠. 근데 사실 저 같아도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잘 들리다가 안 들리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안 들리는 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빨리 또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좀 자각 증세를 잘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네, 일상생활에서 이 난청이 생겼을 때 빨리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여기 그림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이전보다 뭔가 좀 불편하시다, 그런 게 있을 때, 그리고 이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별 불편함이 없는데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할 때, 또는 이제 시끄러운 장소에서 소리를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게 있으실 때 이제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TV를 시청할 때 본인은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리가 크다, 음량을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남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괜찮은데 어린 애기들이라든지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소리가 좀 구별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 고주파수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더라면 네. 이제 음량을 평소에 쓰는 양으로 정해놓고 양쪽 귀를 바꿔가면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들으시면 이거 뭔가 평소보다 잘 안 들린다든지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있다 하시면 이제 이게 난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전화 수화기를 양쪽 귀, 보통 한쪽 귀만 쓰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양쪽 귀를 번갈아가면서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목시계에 있는 그 초침, 작은 시계바늘 소리가 들리는 걸 이제 양쪽 귀에 이제 시계를 갖다 대서 들어보면 이게 차이가 나면 난청이 있는지 일단은 본인이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전음성 난청, 이 소리가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전달이 잘 못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으로 청력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 경우에는 짧은 기간 약물 치료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한 3분 중에 2분 정도는 처음 안 좋을 때보다 청력이 회복이 일부 되시죠. 그리고 이제 평소 그 만성 질환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고요. 또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이 난청을 예방하는데 일부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내놓은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소음성 난청은 큰 소리를 듣지 않으시도록 귀마개 사용하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약물 치료는 여기까지가 되고요. 이 감각 신경성 난청, 달팽이관 이상의 부위에서 난청이 온 경우에는 이 약물 치료가 반응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셔야 되거나, 이 난청이 아주 심하거나 이 보청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진찰 검사를 충분히 받아보고 인공중위 이식 또는 인공와우 이식 이런 수술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외관상 이게 보이게 되면 이제 본인의 이제 좀 기분이 조금 언짢으시거나 남들이 나를 보고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 해서 걱정을 하셔서 조그마한 보청기, 잘 안 보이는 보청기를 선호를 하십니다. 선호를 하시는데 이제 이 조그마한 보청기를 그렇게 했을 때 이 본인 귀에 그게 이제 잘 맞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본인 귀 상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억지로 디자인에 맞춰서 사시게 되면 결국은 그 착용을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귀 상태에 맞는 적절한 보청기를 사용을 하셔야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귀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이죠. 중이염과 난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유명인 분 중에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이 이제 양쪽 눈이 잘 보이질 않으시고 양쪽 귀가 잘 안 들리지만은
아주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남기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눈이 잘 안 보이면 사물, 물체에서 멀어지고 귀가 잘 안 들리면 이 대인관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력이 우리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요성을 항상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 이게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이제 병원에 와서 진찰을 이제 하셔야 되죠. 또 아까 보청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아주 이제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시는 자제분들이 도예지에서 이제 보청기를 구입을 하셔서 멀리 이제 배송으로 이제 부모님께 보내드리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안경을 하더라도 가서 이렇게 먼저 착용을 해보고 네. 조금 한두 번 이제 조정을 하고 하는데 이 보청기는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물론 가격도 굉장히 훨씬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착용하시는 본인이 거기 꼭 가셔서 이제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 착용을 한번 하신 게 끝이 아닙니다. 이 기계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귓구멍을 이렇게 막기 때문에 귀 속이 더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5-6번은 방문을 하셔서 이 조절하고 하셔야지 이 보청기로 이득을 충분히 보시게 됩니다. 이 진료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보청기 그거는 써도 효과도 없고 뭐 울리기만 불편하다. 그런데 자세히 앉아서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대부분 그런 과정을 못 지키셔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정말로 중요하죠. 청력을 잃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중이염과 난청이 의심될 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면 금방 또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의심되시면 병원에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이염과 난청에 대해 알아봤고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 허경욱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